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산따라TV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요미우리 온라인 되어 있죠.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구글 번역기하고 파파고 번역기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흔들리는 1953년 체제, 한반도발 격변에 대비해야 한다. 2018년 10월 31일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이것은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사인데요. 질의는 다구치 A이치 요미우리 신문 미디어 편집부 차장입니다. 질의하신 분은, 그 다음에 답변하신 분은 미야케 쿠니히코라고 하는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주관입니다. 구글에서 이분의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미야케 쿠니히코. 이분은 현재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주관이고 1953년 10월 12일생입니다.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기도 하고요. 평론가, 연구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외교정책연구소 대표입니다. 리처메이칸 대학 교육개발추진기구 개원 교수이기도 하고요. 중동조사회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프로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위키pedia 보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3년 10월 12일생 되어 있고 일본 그 동경에 있는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되어 있습니다. 동경대 법대 졸업하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런 그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캐논 전략 글로벌 캐논 그 전략 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CIGS 되어 있죠.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이렇습니다. 이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GS 홈페이지인데요.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글로벌 연구를 위한 캐논 연구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소가 대단히 큰가 봐요. 제가 여기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일부 연구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금 나오는데 전체 연구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 주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석 연구원, 우리 같으면 뭐 수석 연구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주임 연구원 있고 하니까 수석 연구원, 주임 연구원, 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또 연구하는 자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주임 연구원이니까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연구원이죠. 그 다음에 국제 시니어 펠로우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터내셔널 리서치 펠로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헤아려 보니까 약 한 40여 명 됩니다. 여기 소개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속되어 있는 CIGS 이 연구소가 상당히 규모가 큰 연구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그분은 여기 이분이죠. 네, 바로 여기 이분입니다. 이분이 동경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자로 읽으면 인명관 대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공 교수이기도 하고 외교정책연구소 대표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 분야는 외교, 안전보장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의 뭐 출판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78년 4월에 외무성 입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외무 대신 비서관도 했고요. 이렇게 상당히 고위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대답을 했죠.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담에 바로 우리 아까 미야케 구니히코 이분이 답변을 한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 기사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 말입니다. 요미우리 이 기사는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때 회담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 여기 보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되어 있죠. 이 5페이지 내용 전체를 제가 번역기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안정성 낳은 체제에 제도 필요가 왔다 하는 겁니다. 안정 낳은 그러니까 안정을 가져다 준 체제, 체제에 제도적인 어떤 필요가 왔다 이런 의미인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남북의 힘 겨루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기사의 그 서두입니다. 일종의 서두. 서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남북의 힘 겨루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 동아시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지속된 질서는
마지막 시작의 시대를 맞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대에 일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예. 일본 신문에 일본 외교 전문가가 전략가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첫째 질문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야케 씨는 지금의 상황을 53년 체제의 마지막 시작이라고 1953년을 말하죠. 1953년 체제의 마지막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대답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큰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 패러다임이 적용됩니다. 패러다임 이론이죠. 처음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 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쿤 되어 있는데 김명자 씨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까치 출판사에서 출판해 낸 것인데요. 이 토마스 쿤이 1962년도에 여기 보면은 1962년 되어 있죠. 카피라이트 있는데 이 원래 제목은 이 과학혁명의 구조, 이게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입니다. 이 책이 우리 한국어로 과학혁명의 구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마스 쿤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 하면은 토마스 쿤입니다. 토마스 쿤이 이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이분이 이제 과학의 역사, 과학사를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고 과학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패러다임 이론입니다. 토마스 쿤에 대해서 이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여기 보면 1922년에 태어난 토마스 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1943년에 같은 대학교에서 최우등 졸업을 하였다. 대단하군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수석 졸업했어요. 이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사학과 조교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 교수를 거쳐 MIT의 언어학 및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과학사 가르쳤다고 나오죠. 그의 저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 이외에 Essential Tension과 The Copernican 뭐예요 이게 Revolution, Copernican Revolution과 몇 건의 공저가 있을 뿐이지만 그의 저술에 대한 서평이나 논문은 수백 편에 이르고 있으며 그의 업적을 주제로 한 수많은 학회 모임까지 결성될 만큼 20세기 후반의 현대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토마스 쿤은 1996년 6월에 타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이 쓴 바로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이 책 안에서 그가 패러다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과학이 발전한 것이 아니더라.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틀로 형성되면서 갑자기 과학이 용수철 튕겨 오르듯이 수직으로 발전을 하고 새로운 그 패러다임, 그걸 이제 한 틀을 이제 패러다임이라 그런 거죠. 그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이 이루어진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다 또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새로운 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패러다임 이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과학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네,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죠. 이 말이. 그러니까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 큰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이 어떤 변화를 말할까 여기에서 바로 블록 경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는 블록 경제였다. 그 다음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성행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글로벌 열린 경제 시스템,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유럽이면 유럽, 블록의 성격이 강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글로벌 성격이 강해진 것이죠. 글로벌 열린 경제 시스템, 그리고 자유, 민주 등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국제 시스템으로 이행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큰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났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지만 이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냉전이라는 것이죠. 냉전이 세계에서 시작되어 그 동아시아판이, 냉전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동아시아에서의 그 모습은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말하죠. 1953년이란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이며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좁은 영역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이동과 관련해서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전협정은 확실히 전쟁의 잔재물이기는 하지만 휴전협정은 확실히 전쟁의 잔재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역에 가져온 안정은 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휴전협정으로 인하여서 동아시아 지역에 큰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일본의 전후 복구가 가능했다는 거죠. 휴전협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본 전후 복구에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고도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이 한강 기적도 휴전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개혁 개방도 한반도에 불씨가 남아 있었다면 이 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중국까지도 다 이 휴전 협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년이 지나고 1953년 체제, 휴전협정을 말하죠. 휴전협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체제는 제도 피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두하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생겨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이 체제는 점차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중국의 대두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다음 상황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다음 상황으로 이동하는 말이죠. 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수가 약해진 틈을 타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수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북한에 기울어지는 현상, 북한 쪽으로 접근하는 현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중국이 강대해지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이분 이것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될 이유가 없죠.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주한미군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은 지금 북쪽으로 북한에게 접근하는 그 모습이 미국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1953년 체제의 약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번역기가 북미라 했어요.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국제적 인지를 부여했습니다. 이분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군요. 결과적으로 1953년 체제의 약화 내지 붕괴를 향한 속도를 단숨에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에치슨 라인 부활하나? 에치슨 라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53년 체제는 휴전협정 체제죠.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이 나오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1953년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끝부분의 시작입니다. 끝의 시작입니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끝부분의
끝 부분의 시작입니다. 다만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953년 체제의 끝이란 1950년에 생긴 한국 유엔군의 존재의의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예, 휴전협정 체결하면서 유엔군이 주둔 하게 된 것이죠. 그 존재의의가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니 한국 유엔군은 아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 한국 유엔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는 것뿐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있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제 사라지고 말 그대로 주한미군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에 체결했습니다. 1953년. 그것에 근거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자국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유엔군은 몰라도 주한미군은 지금 그대로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도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한다 할지라도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 함께 일궈낸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과 북한이 둘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낸 어떤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한 통속이 돼 가지고 만든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참 일본에 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 상황을 지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고 있군요. 미국의 철수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미군의 철수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억제력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남북이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평택 기지에 이번 주 8일, 9일, 10일, 11일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가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짓이죠. 특별히 서울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인지 뒤에서인지 승조기까지 찍고 불태우고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참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러한 행위입니다. 미군은 우리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미군 철수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주한미군의 억지력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일본에서는 마치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중공 북계의 말이죠. 남침, 대한민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적화를 막는 그 일에 질적인 변화가 생기면 일본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혹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확립한 해양 패권, 그 방어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전략가다운 생각입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좁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해양 패권, 방어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38선을 잃으면 휴전선을 잃으면 최악의 경우 휴전선과 서시마 해협 사이에 새로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네. 그것이 서시마 해협이라면 1950년의 에치선 라인이 됩니다. 이 에치선 라인이 무엇인가 설명이 있습니다. 1950년 에치선, 당시 미 국무장관인데 당시 미 국무장관인 그 에치선이 연설 중에서 밝힌 방위선입니다. 그 방위선은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알루산 열도에 대한 군사 침략은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했지만 한반도와 대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엣지선 라인인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엣지선 라인 부활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라 하겠습니다. 엣지선 라인의 대만은 그것은 앞으로의 공방전은 바로 서시마 대만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가느냐는 점을 두고 미국 동아시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재편성하는 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철수는 아닙니다만은 요컨대 위협과의 관계로 새로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겠죠. 재편성하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이후의 세계에는 간단히 말하면 세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1953년 체제의 약화를 가속화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이분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대로 가면 북한에서 불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장화라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세계의 특징, 이후의 세계의 특징이 1953년 체제의 약화의 가속화, 그 다음에 핵무장화, 세 번째 북한의 핵무장화, 세 번째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적 옵션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생각이죠. 작년까지는 있을 수 있었던 옵션이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마도 몇십 년에 한 번, 어쩌면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전략 환경의 일대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 이렇게 굉장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쉽사리 끝나지 않는 미중 전투입니다. 예, 쉽사리 끝나지 않는 미중 전투.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의 일대 변화라고 한다면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서 클로즈업 되어 오는 것이 미중 문제입니다. 예. 1953년 휴전협정 체제의 변화 또는 약화, 붕괴, 이것은 미중과의 관계 문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북한의 문제는 미북 관계가 아니라 미중 관계의 문맥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 이런 시각으로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 패권 싸움이라 그러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문맥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미중 관계는 냉랭한 스타워즈입니다. 냉랭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냉랭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군사적으로 지니까. 이분은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들이 질 것이라고 아니까 군사적으로 절대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전략가로서 하는 이분의 말인데요. 글쎄요. 중국에서 중국 미국과 관련한 그 책에 보면은 지난번 제가 우리 누산따라 TV에서 소개해 드린 책인데요. 그 100년의 마라톤이란 그 책에 보면은 중국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 사용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는 등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해주지 않으니까. 상호 억지가 강해서 이것은 냉전입니다. 전투가 있어도 겨우 몸싸움 정도죠. 문제는 스타워즈라서 영화 한 편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말하는 에피소드는 우리 말하면 1회 시리즈 1편, 2편 할 때 그런 편 또는 1회, 2회 그런 의미죠. 그런 영어로 에피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피소드는 적어도 9까지 있고 9편까지 있고 말입니다. 번외편까지 포함하면 2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에피소드 1이 북한의 문제, 에피소드 2가 무역전쟁, 에피소드 3이 남중국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스타워즈, 미중 간의 냉전, 전쟁 속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중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역전쟁이 있는 것도 이것도 경제 문제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어서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 점을 중국은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중국은 경제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중국이 잘못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미국 대통령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콩을 사고 비행기 20대라도 사면 잠잠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달랐어요. 지금은 외교 안전보장 전문가들은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중국에 대한 염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좀 사고 사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농산물 사들이고 비행기 몇 대 사들이면 잠잠해지고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때론 전혀 다른 이유로 중국을 두드리고 있지만 중국을 때리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은 컨센서스가 있어 아름다운 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정책은 하나하나 보면은 동떨어져 있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단기간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길고 긴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되는 대냉전의 시작이죠.
타협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설사 소강 상태가 되더라도 4편, 5편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불안을 안겨주는 한국의 거동, 불안을 안겨주는 한국의 행동.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한미 동맹이 일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쥐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핵이 없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해온 것이 1953년 체제입니다. 예. 그동안 휴전 협정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미국의 역할, 주한 미군의 역할이 정말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면에서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중국과 어떻게 공존하는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핵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질문을 했는데 조선시대 1392년 부터 1910년 한일 합방이죠. 이때가 1910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고 나서 조선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보다 앞서 있던 전방위 외교, 균형 외교로 돌아간다면 이때 이러한 외교를 했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이분이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보다 앞서 있던 전방위 외교, 균형 외교를 이야기할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정말 동맹국인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과 중공 간에 균형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미국과 동맹으로서 미국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위험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행동 위험하다. 예, 아까 여기서 보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거동이 위험하다. 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어요. 불안을 안겨주는 한국의 거동입니다. 예, 한국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불안을 안겨주는 한국의 행동이에요. 예, 요거 했고요. 동맹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고 말을 듣지 않는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미국에 의지하는 동안에는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다른 나라는 누구겠어요? 중공이죠. 또 다른 나라는 누구겠어요? 이분이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보면은 중공,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다 한반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가 중공에게 넘어가면 일본에게는 일본 안보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되고, 또 이 한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가면은 중공 러시아의 안보에 대단히 위협이 되고,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에게나 러시아, 중공에게 다 똑같이 정말 중요한 그 반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려고 한반도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동맹국이냐는 논의가 가시화될 때 우리 국민에게,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틀림없이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째 질문으로 4월 27일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거기까지 갈까요? 이렇게 일본의 전략가가 4.27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은 이제 막바지 차림에 북한과 함께 1953년 체제를 변질시키려 합니다. 휴전협정 체제를 기존 체제를 변질시키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설사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더라도 남한은 쓸모가 없으니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새로운 한반도의 틀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쓸모가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말하죠. 또는 한미동맹.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력한 전략가가 바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미군 철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힘의 진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한국이 중국에게 잡아먹힌다 이 말이죠. 중국의 종노릇이 된다. 중국 노예가 된다.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렇게 되면 일본 쪽에서는 중공의 직접적인 중공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추궁당하는 일본의 각오. 에치슨 라인이 부활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에치슨 라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치슨 라인, 한반도와 대만이 포함되지 않는, 미국의 방어에 포함되지 않는 선이죠. 일본이 최전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이 있으므로 한국 때문에 일본이 중공과 러시아의 침략에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는데, 한국이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게 될 경우에 일본이 최전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죠. 1953년 체제의 본질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역시 핵을 가지지 않는 한국과 그 동맹국인 미국의 비교적 열도가 낮은 핵우산으로, 열도가 낮은, 수준이 낮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핵 우산으로 억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물론 일본에도 없습니다. 핵 잠수함이나 괌에 있는 B-52 등 전략 폭격기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내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하네요.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핵우산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실전 배치하게 되면은 핵 전략은 재조정해야 됩니다. 핵우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고가 되는 것이 1980년대 유럽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던 그 시절 디커플링이 논란이 됐어요. 요컨대 미국이 보온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핵 공유였습니다. 핵 공유, 이분이 이제 말하는 핵 공유는 핵 우산과는 또 다른, 핵 우산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강화된 것을 핵 공유라 표현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4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 각각의 나라가 사용권을 가지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사용권. 바로 이 사용권.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만이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NO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듀얼은 아니지만 이것이 소련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실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 공유가 유럽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제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 무리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반드시 핵 억제론의 수정이 논란이 됩니다.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쁜 뉴스라고 하면 좋은 뉴스는 핵 공유를 계속해 온 유럽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들은 내용이죠. 핵 공유의 역할이 유럽에서는 충분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비핵 3원칙은 지금 이대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일본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체제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논의 없는 전략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난 기사, 이 기사 5페이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